여러분이 매체에서 봤던 김정은은 가짜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 제가 대역과 진짜를 구별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015년 어느 봄날 보이부 요원이 제 진료실 문을 열었습니다. 이제 곧 원수님을 뵙게 될 거네. 준비하시오.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위대하신 수령동지를 만난다고요? 1시간쯤 시간이 지났을까요? 보이부 국장이 한 남자를 데려왔습니다. 키와 체격은 김정은과 비슷했지만 분명히 얼굴은 달랐어요. 리성혁 동무에게 특별 임무가 있네. 동무, 이 사람을 원수님과 똑같이 만들어야 하네. 보이부 국장이 한 남자를 데려왔습니다. 키와 체격은 김정은과 비슷했지만 얼굴은 달랐어요. 이제부터 위대하신 수령님을 대신할 사람이네. 저는 그날부터 3년간 대역 3명의 얼굴을 김정은과 똑같이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때 평양 봉화진료소 성형외과 과장이었어요. 고위 간부들만 치료하는 특수병원이었죠. 그날부터 북한을 도망 나오기 전까지 5년간 저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의 얼굴을 관리하는 주치의가 됐죠.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리성혁입니다. 북한 봉화진료소 성형외과 과장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 매체에서 본 김정은, 그중 대다수는 제가 만든 대역이었을 겁니다. 2018년 평안남도 순천 비료공장 방문, 2019년 원산 갈마해안 시찰,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의 특별 지시로 대역들한테는 그걸 못 만들었거든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토록 북한이 가장 숨기고 싶어하는 비밀입니다. 김정은은 한 명이 아니라는 것. 그의 대역들이 북한 전역을 돌아다니며 주민들을 속였다는 것이죠. 저는 2020년 중국 출장 중 탈출해 이곳 한국까지 왔습니다. 제 손에는 5년간의 진료 기록이 있었어요. 김정은과 대역 3명의 모든 기록이죠. 이 영상이 끝까지 많은 분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아직 그곳에 갇혀있는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어떻게 의사에서 거짓을 만드는 제조자가 됐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지옥에서 탈출했는지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1977년 함경북도 청진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탄광 노동자였고 어머니는 농장에서 일했어요. 가난한 집안이었죠. 어릴 때부터 공부를 잘했습니다. 학교에서 항상 1등이었어요. 선생님이 말했죠. 성혁아, 너는 평양에 가야 한다. 의사가 되라. 하지만 평양의학대학은 간부 집안 자식들만 가는 곳이었어요. 저 같은 노동자 집안은 꿈도 못 꾸는 거였죠. 그러던 중 제가 열입곱이 되던 해 고난의 행군이 시작됐습니다. 청진에도 아사자가 속출했어요. 어느 날 길에서 한 아이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배고파서 기절한 거였어요. 저는 집에 있던 옥수수 죽을 가져다 먹였죠. 그 아이가 눈을 떴을 때, 그때 깨달았어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고 싶다고. 1996년 전국 학력 경시대회가 평양에서 열렸습니다. 생물과 화학 부문이었죠. 저는 청진 대표로 출전했어요. 처음 보는 대도시에 놀랐죠. 하지만 긴장할 틈이 없었어요. 결과는 전국 1등이었습니다. 시상식에서 한당 간부가 저를 불렀습니다. 자네 이름이 리성혁인가? 출신이 어떻게 되나? 청진입니다. 아버지는 탄광 노동자입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공화국은 실력 있는 인재를 필요로 하네. 평양의학대학에 추천하겠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꿈에도 그리던 기회였죠. 1997년 평양의학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청진에서 온 노동자 아들은 저 혼자였어요. 다른 학생들은 대부분 간부 집안이었죠. 처음엔 무시당했어요.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어요. 저는 공부만 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도서관으로 갔고 밤 12시까지 공부했죠. 6년간 수석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2003년 의학대학을 졸업했어요. 성적 우수자는 평양병원에 배치되는데 저는 봉화진료소로 발령받았죠. 봉화진료소는 특별한 곳이었습니다. 고위 간부들만 치료하는 병원이었어요. 리성혁 동무, 여기는 일반 병원과 다르다는 걸 명심하게. 조심해야 하네. 원장이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일반 외과에 배치됐어요. 화상 환자, 골절 환자를 치료했죠. 2년이 지났을 때 이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성형외과로 발령이 났습니다. 성역 동무를 성형외과로 보내겠네. 당에서 필요로 하니 더 이상 묻지 말게. 성형외과는 지하 2층에 있었어요. 일반 병동과는 완전히 분리된 곳이었죠. 처음 출근한 날 선배 의사가 말했습니다. 성혁아, 여기서 본 것, 들은 것 절대 밖에서 말하지 마라. 가족한테도 안 된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곧 알게 될 거야. 일주일 후 첫 환자가 왔습니다. 당 중앙위원회 간부의 아내였어요. 눈꺼풀이 처져서 왔네. 고쳐줄 수 있나? 수술은 성공적이었어요. 간부는 만족하며 돌아갔죠.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수술 전에 보이부 요원이 와서 저한테 서약서를 쓰게 했어요. 오늘 수술에 대해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어길 시 모든 처벌을 감수하겠습니다. 서명을 하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그 후로 계속 환자가 왔어요. 모두 고위 간부들이었죠. 주름 제거, 점 제거, 흉터 치료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선배가 말했습니다. 성혁아, 너도 이제 알겠지. 우리는 의사가 아니야. 권력의 시종이지. 하지만 저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가족들이 청진에 있었고 제가 잘못하면 그들이 위험해질 테니까요. 2010년 5년간 성형외과에서 일했을 때 과장으로 승진했습니다. 리성혁 동무, 이제부터 더 중요한 환자들을 맡게 될 거네. 원장이 말했어요. 누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곧 알게 되네. 2011년 12월 김정일이 사망했습니다. 북한 내에서도 예상을 뒤엎고 김정은이 후계자가 됐죠. 그리고 2015년 봄,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날이 왔습니다. 보이부 요원이 제 진료실 문을 열었어요. 리성혁 동무, 특별 임무가 있네. 지하 3층으로 내려오시오. 지하 3층은 저도 들어가 보지 못한 존재 자체가 비밀인 특별병동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어요. 문이 열리자 경호원 10명이 서 있었습니다. 검색을 받고 안으로 들어갔죠. 복도 끝에 진료실이 하나 있었어요. 들어가니 보이부 국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리성혁 동무, 이제부터 동무는 가장 중요한 환자를 맡게 될 텐데 자네 임무가 막중해. 바로 수령동지이시네. 원수님이라는 말에 온몸이 굳었습니다. 김정은 동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네. 일주일 후 첫 진료가 있네. 준비하시오. 보이부 국장이 두꺼운 서약서를 내밀었어요. 이 서약서를 읽고 사인하시오. 서약서는 10페이지였습니다. 내용을 요약하면 이랬죠. 원수님에 관한 모든 것은 국가 최고 기밀이다. 누설 시 본인과 가족 전원이 처벌받는다. 진료 내용은 물론 원수님의 건강 상태, 외모, 말씀 모든 것을 비밀로 해야 한다. 떨리는 손으로 사인했습니다. 리성혁 동무, 이제부터 동무 가족은 보호 차원에서 평양으로 이주하게 되네. 청진에 있던 부모님과 동생이 평양으로 왔어요. 작은 아파트를 배정받았죠. 아들아, 무슨 일이냐? 갑자기 평양으로 오라고 하더구나. 중요한 환자를 맡게 됐습니다. 그것만 알고 계세요. 아버지는 더 묻지 않았어요. 북한에서는 묻지 않는 게 살 길이니까요. 일주일 후 그날이 왔습니다. 새벽 5시에 보이부 차량이 저를 데리러 왔어요. 지하 3층 특별병동으로 향했죠. 진료실은 최첨단이었습니다. 독일제 레이저 장비, 스위스제 수술 도구, 일본제 의료기기까지. 일반 병동에서는 상상도 못할 장비들이었어요. 오전 10시 경호원들이 복도에 도열했습니다. 원수님 오신다. 준비하시오. 문이 열렸어요. 김정은이 들어왔습니다. 텔레비전에서만 보던 그 얼굴이 눈앞에 있었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동무가 리성혁인가? 김정은이 진료 의자에 앉았습니다. 경호원 5명이 방 안에 그대로 서 있었어요. 보이부 의사도 1명 있었죠. 제가 집도하는 모든 걸 감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김정은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목 뒤에 혹이 있네. 이게 신경 쓰이네. 지방종입니다. 제거 가능합니다. 아프지 않나? 그렇게 위대하신 존엄이 아프냐고 제게 물을 땐 어이가 없어서 정말 실소가 나올 뻔했어요.
수술 전에 독극물 검사가 있었어요. 제가 사용할 모든 도구, 마취제, 소독약까지 보이부 의사가 하나하나 검사했죠. 이상 없습니다. 검사가 끝나고 수술을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참아야 했어요. 실수하면 끝이니까요. 30분간의 수술이었습니다. 성공적이었어요. 김정은이 거울을 보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정기적으로 오겠네. 동무가 담당하시오. 김정은이 나간 후 온몸에 힘이 풀렸습니다. 등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어요. 보이부 국장이 다가왔습니다. 잘했네, 리성혁 동무. 원수님께서 만족하셨네. 그날부터 3개월마다 김정은을 진료했습니다. 주로 피부 관리였어요. 얼굴 여드름 자국 레이저 치료, 이마주름 관리, 목주름 관리. 외부 활동을 자주 하시니까 외모 관리가 중요했죠. 한 번은 김정은이 말했습니다. 사진 찍을 때 젊어 보여야 하네. 인민들이 봤을 때 활력 있어 보여야 한다네. 하지만 진실은 달랐어요. 김정은의 실제 피부 상태는 좋지 않았습니다. 스트레스와 불규칙한 생활 때문이었죠. 텔레비전에 나오는 그 깨끗한 얼굴은 제 시술과 화장의 결과였어요. 2016년 특별 포상이 있었습니다. 리성혁 동무 원수님께서 특별 배급을 하사하셨네. 일본 전자제품, 스위스 시계, 독일 의류까지. 일반 주민들은 평생 못 볼 물건들이었죠. 하지만 기쁘지 않았어요. 이건 포상이 아니라 사슬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보이부 국장이 제 가족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성혁 동무 부모님 건강하시네. 동생도 잘 지내고 있고. 계속 그렇게 지내려면 동무가 지금처럼 잘해야겠지? 협박이었어요. 가족은 사실상 인질이었죠. 2년간 김정은을 정기적으로 진료했습니다. 그러면서 관찰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김정은은 항상 긴장해 있었습니다. 경호원들을 의심하는 눈빛, 음식을 조심스럽게 먹는 모습. 권력의 정점에 있지만 가장 불안한 사람이었죠. 한 번은 진료 중에 김정은이 물었습니다. 성혁 동무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뭐라 대답해야 하지? 원수님은 공화국의 태양이십니다. 김정은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씁쓸해 보였어요. 그래, 태양이지. 하지만 태양도 외롭네. 그날 이후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도 불쌍하구나. 하지만 동시에 무서웠어요. 이런 생각조차 위험하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 다음에 가을 보이부 국장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리성혁 동무, 이제부터 더 중요한 임무를 맡길 것이네. 무슨 임무입니까? 며칠 후 알게 되네. 준비하고 있으시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더 중요한 임무라니. 최고 존엄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지? 일주일 후 보이부 요원이 한 남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키와 체격은 김정은과 비슷했지만 얼굴은 달랐어요. 보이부 국장이 말했습니다. 리성혁 동무, 이 사람을 원수님과 똑같이 만들어야 하네.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몇 초가 걸렸습니다. 설마 대역이라는 뜻입니까? 그런데 동무의 실력을 믿네. 대역을 똑같이 만들라고요. 그게 가능합니까? 해야 하네. 원수님 안전을 위해서네. 보이부 국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대역이라 불린 남자가 의자에 앉았어요. 3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그는 떨고 있었어요. 저만큼이나 두려워하고 있었죠. 보이부 국장이 설명했습니다. 원수님께서는 공개 행사에 자주 나가셔야 하네. 하지만 암살 위협이 있지. 그래서 대역이 필요한 거네. 그럼 이 사람이 원수님 대신 공개 행사에 나간다는 겁니까? 그렇네. 멀리서 봤을 때 구별이 안 되게 만들어야 하네. 저는 박철수의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김정은과 비교하며 메모했어요. 코가 좀 다릅니다. 눈매도 다르고 턱선도 수정이 필요합니다. 최소 6개월입니다. 여러 번에 나눠서 해야 합니다. 그날부터 박철수는 가족과도 완전히 차단되어 지하 3층에 격리됐습니다. 첫 수술은 코였습니다. 김정은의 코 모양을 본떠서 만들어야 했죠. 수술은 2시간 걸렸습니다. 코를 김정은과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었어요. 회복에 한 달이 걸렸죠. 붓기가 빠지고 나니 확실히 비슷해졌습니다.
두 번째 수술은 눈매였어요. 김정은의 눈매를 똑같이 만들어야 했습니다. 세 번째는 턱선, 네 번째는 귀 모양까지. 6개월에 걸쳐 4번의 수술을 했어요. 마지막 수술이 끝나고 박철수가 거울을 봤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거울 속에는 김정은이 되어가는 자신이 있었으니까요. 보이부 국장이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이제 얼굴은 70% 정도 비슷합니다. 화장하고 멀리서 보면 거의 구별이 안 됩니다. 아직 부족하네. 하지만 박철수의 눈빛은 죽어 있었어요. 자기 얼굴을 잃어버린 사람의 눈이었죠. 이후 박철수는 특수 훈련을 받았습니다. 김정은의 걸음걸이, 손짓, 말투까지 흉내내는 훈련이었어요. 3개월 후 첫 실전 투입이 있었습니다. 리성혁 동무 내일 원수님께서 평안남도 순천 비료 공장을 방문할 계획이시네. 대역 박철수를 써야 갔어. 다음 날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순천 비료 공장에 김정은이 나타났어요. 화면 속 김정은은 밝게 웃으며 노동자들과 악수했죠.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저게 박철수라는 걸요. 왼쪽 귀 뒤를 유심히 봤습니다. 김정은에게는 작은 점이 있는데 박철수한테는 그게 없었거든요. 그 점만 빼고는 완벽했어요. 방송이 끝나고 보이부 국장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성공이네.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네. 저는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의사로서 성공했지만 뭔가 잘못된 일에 가담한 것 같았거든요. 2018년 두 번째 대역이 왔습니다. 이름은 최민혁. 평안북도 신의주 출신이었어요. 또 하나 만들어야 합니까? 원수님 안전을 위해 여러 명 필요하네. 최민혁은 박철수보다 김정은과 더 비슷했어요. 수술도 3번으로 충분했죠. 8개월 만에 완성됐습니다. 완성도 역시 전보다 좋았어요. 2019년 여름 대역 최민혁의 첫 임무가 있었습니다. 원산 갈마해안 관광지구 시찰이네. 그날도 텔레비전을 봤어요. 김정은이 갈마해안을 걸으며 건설 현장을 둘러봤죠.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저게 최민혁이라는 걸요. 화면을 자세히 보니 왼쪽 귀 뒤에 점이 없었어요. 역시 대역이었죠. 2019년 겨울 3번째 대역이 왔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네. 총 3명이면 충분하겠어. 3번째 대역 이름은 강성호. 황해북도 사리원 출신이었어요. 그는 원래부터 김정은과 제일 비슷했습니다. 수술도 3번으로 끝났고 완성도는 더욱더 좋아졌죠. 리성혁 동무 이번 건 최고네. 보이부 국장이 감탄했어요. 3명의 대역이 모두 완성됐습니다. 이제 김정은은 공개 행사에 거의 나가지 않았어요. 대역 A, B, C가 돌아가며 전국을 돌아다녔죠. 어느 날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 사람들 가족은 어떻게 됩니까? 걱정 말게. 잘 보호하고 있네. 물론 격리해서 말이네. 역시 인질이었어요. 대역들도 저도 모두 인질이었죠. 박철수를 한번 불러서 물어봤습니다. 철수 동무 괜찮습니까? 위대하신 존엄을 괜찮고 말고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이제 제가 아닙니다. 비밀 유지를 위해 언젠가 명예롭게 죽을 겁니다.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사람을 살리는 의사가 아니었어요. 사람을 죽음으로 보내는 도구였죠. 밤마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대역들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2020년 초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대역 A 박철수가 공개 행사 중 쓰러진 거예요. 과로였죠. 하지만 병원에 갈 수 없었습니다. 신분이 노출될 테니까요. 저만 치료할 수 있었어요. 지하 3층에서요. 박철수를 치료하면서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무리하셨습니까? 빨리 죽고 싶어서요.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이렇게 사는 게 사는 건가요? 저는 이제 박철수가 아닙니다. 어마이가 보고 싶습니다.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나도 나가야 한다. 이대로는 못 산다. 이듬해 봄 일상은 계속됐습니다. 김정은을 3개월마다 진료하고 대역들을 관리하는 일이었죠. 하지만 마음은 점점 무너져 갔어요. 매일 밤 박철수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어느 날 같은 의국 동료 한 명이 찾아왔습니다. 정형외과에서 일하는 김영철이었어요. 성혁아, 요즘 안색이 안 좋네.
무슨 일 있는 거이네? 우리 한잔하자. 오랜만에. 저는 거절하려다 결국 따라갔어요. 너무 외로웠거든요. 평양 대동강변 작은 술집이었습니다. 사람이 없는 구석 자리에 앉았죠. 소주를 몇 잔 마셨어요. 영철이가 말했습니다. 성혁아, 너 요즘 뭐 하는지 아무도 모르더라. 비밀 업무인가? 알았어, 안 물어볼게. 근데 너 표정 보니까 힘들어 보인다. 술이 좀 취했나 봅니다. 말을 조심해야 하는데 입이 열렸어요. 다음 날 보이부 요원이 제 집으로 왔습니다. 리성혁 동무 어제 누구 만났나? 김영철 동무입니다. 의대 동기입니다. 특수 업무에 대해 언급했나? 아닙니다.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요원은 저를 한참 쳐다봤어요. 그리고 나갔죠. 사흘 후 김영철이 체포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무슨 혐의입니까? 국가기밀탐지 시도. 제가 말한 게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보이부 국장은 제 말을 가볍게 무시한 채 일주일 후 저도 신문을 받았습니다. 리성혁 동무 김영철한테 뭐라고 말했나?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냥 힘들다고만 했습니다. 앞으로 누구도 만나지 마시오. 허가 없이는 말이네. 신문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온몸이 떨렸어요. 2주 후 김영철의 재판이 있었습니다. 저도 증인으로 소환됐죠. 법정에 선 김영철은 뼈만 남아 있었어요. 고문당한 흔적이었죠. 피고 김영철은 국가기밀을 탐지하려 했다. 반역죄로 사형에 처한다. 영철이가 저를 봤어요. 원망하는 눈빛이 아니었어요. 그저 슬픈 눈빛이었죠. 성혁아, 죽디 말라, 넌 살아야 돼. 그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었습니다. 사흘 후 김영철은 사라졌어요. 가족들도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졌죠. 저는 장례식에도 가지 못했습니다. 보이부가 금지했거든요. 그날 밤 혼자 집에서 울었어요. 제 친구가 저 때문에 죽었습니다. 보이부 국장이 다시 찾아왔어요. 리성혁 동무, 이번 일로 동무를 의심하는 건 아니네. 하지만 조심해야 하네. 동무 부모님, 동생 모두 잘 계시지. 계속 그래야 할 텐데 말이네. 점점 노골적인 협박을 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더는 이렇게 못 산다고요. 이대로 있으면 언젠가 저도 김영철처럼 될 겁니다. 아니면 평생 이 지옥에서 살아야 하고요. 나가야 한다, 어떻게든 나가야 한다. 다음 날부터 기회를 찾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24시간 감시받고 있었거든요. 출근할 때도 보이부 차량이 데리러 왔고 퇴근할 때도 집까지 바래다 줬어요. 손전화도 특수 제작된 거였죠. 통화 내역이 모두 보이부로 갔습니다. 가족도 만나기 어려웠어요. 한 달에 한 번 허가받아 만날 수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기회가 왔습니다. 리성혁 동무, 중국 선양에 의료 장비 박람회가 있네. 원수님께서 최신 장비 구매를 지시하셨네. 동무가 가서 직접 보고 선택하시오. 다음 달 일주일 일정이네.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게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었어요. 물론 보이부 요원 2명쯤 동행하겠지만 상관없었어요.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야 했으니까요. 한 달간 계획을 짰습니다. 밤마다 중국 지도를 봤어요. 선양에서 몽골 국경까지는 약 1500km. 기차로 이틀이면 갈 수 있었죠. 하지만 혼자서는 불가능했습니다. 브로커가 필요했어요. 의대 시절 친구 중에 중국에 친척이 있다던 사람이 생각났어요. 하지만 연락할 방법이 없었죠. 출국 일주일 전 보이부 교육이 있었습니다. 중국은 미제 자본주의를 어느 정도 받아들인 국가이니 겉모습만 보고 현혹되지 말아야 하네. 특히 탈북 브로커들을 조심하시오. 저들은 우리 동무들을 유혹하네. 하지만 저는 오히려 브로커를 찾아야 했어요. 출국 전날 밤 부모님께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일주일 출장 갑니다.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무언가 느낀 것 같으셨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북한에서는 위험해 보일수록 묻지 않는 게 당연했으니까요. 그날 밤 제 진료 기록을 몰래 챙겼습니다. 5년간 기록한 김정은과 대역들의 모든 진료 내역이었어요. 작은 공책 3권이었죠.
속옷 사이에 숨겼습니다. 이게 증거다. 이걸 가지고 나가야 한다. 다음 날 아침 평양 순안 국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보이부 요원 2명이 양옆에 서 있었어요. 비행기에 오를 때까지 긴장했습니다. 혹시 진료 기록이 발각되면 끝이니까요. 하지만 다행히 검색은 통과했어요.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평양이 점점 작아졌죠. 영철아,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내 희생을 헛되게 하지 않을게. 선양에 도착한 건 오후였습니다. 공항에서부터 보이부 요원 2명이 제 양옆에 붙어 있었어요. 리성혁 동무 호텔로 이동하겠네. 차로 30분 거리에 있는 호텔이었습니다. 보이부 요원들은 양옆 방을 썼죠. 완벽한 감시 체계였습니다. 내일 아침 8시 로비에서 보갔어. 함께 박람회장으로 가겠네. 방에 들어가자마자 곳곳을 살폈어요. 방청 장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화장실에 들어가 물을 틀어놓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빠져나가지? 요원들이 양옆에 있는데. 다음 날 아침 일단 의료장비 박람회장으로 갔습니다. 거대한 전시장에 세계 각국 의료 기업들이 모여 있었어요. 독일, 스위스, 일본, 미국 기업들이었죠. 리성혁 동무 필요한 장비 잘 보시오. 우리는 옆에 있겠네. 보이부 요원들이 3m 거리에서 저를 감시했습니다. 독일 레이저 장비를 보고 있을 때였어요. 한 조선족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 장비 담당 김철호입니다. 북한에서 오셨나요? 그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명함 뒤에 작은 글씨가 있었어요. 화장실 3번 칸. 10분 후.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명함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10분 후 화장실로 갔어요. 보이부 요원 한 명이 따라왔죠. 화장실 안에서 기다리겠네. 요원이 밖에 섰습니다. 3번 칸으로 들어갔어요. 바닥에 작은 쪽지가 있었죠. 영철이 친구입니다. 당신 이야기는 들어서 잘 알고 있디요. 나가고 싶으면 내일 밤 11시. 호텔 비상계단 검은 차대기. 쪽지를 주머니에 넣고 물을 내렸습니다. 그날 밤 호텔 방에서 고민했습니다. 내일 밤 어떻게 방에서 빠져나가지? 보이부 요원들은 밤에도 교대로 복도를 순찰했어요. 이 시간마다 제 방문을 노크해서 확인했죠. 계획을 짰습니다. 침대에 베개와 이불로 사람 형상을 만들어 놓고 비상계단으로 내려가는 거였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요원들이 마스터키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언제든 문을 열고 들어올 수 있었죠. 다음 날도 박람회가 계속됐습니다. 점심시간에 김철호가 다시 나타났어요. 장비 상담 필요하시면 이리로 오세요. 상담실로 갔습니다. 보이부 요원은 밖에서 기다렸어요. 준비됐습니까? 하지만 방에서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11시 정각에 7층 복도에서 화재 경보가 울릴 겁니다. 그때 혼란을 틈타 비상계단으로 가세요. 혹시 저희 가족은 어떻게 됩니까? 그건 나중 문제입니다. 일단 성혁 씨가 살아야죠. 저녁 10시 침대에 베개로 사람 모양을 만들었어요. 이불을 덮으니 그럴싸했습니다. 옷은 겹겹이 입었어요. 진료 기록 3권은 몸에 둘둘 감았죠. 11시 정각이 되자 화재 경보가 울렸어요. 복도가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불이야. 대피하시오. 중국 호텔 직원들이 소리쳤어요. 보이부 요원들도 방에서 나왔습니다. 리성혁 동무. 나오시오. 요원이 제 방문을 두드렸지만 저는 숨죽이고 기다렸습니다. 요원이 마스터키로 문을 열었어요. 침대만 보고 나갔죠. 자고 있네. 깨워야 하나. 불은 7층에서만 났으니 일단 확인하고 오겠네. 방문을 열고 비상계단으로 뛰었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3층쯤 내려왔을 때 위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리성혁이 없다. 찾아라. 보이부 요원들이 알아챈 거였어요. 더 빨리 뛰었습니다. 1층 비상구를 열었어요. 뒷문으로 나가니 검은 승용차가 대기하고 있었죠. 차에 뛰어올랐습니다. 차가 출발하는 순간 호텔 뒷문에서 보이부 요원이 뛰어나왔어요. 하지만 차는 이미 골목길로 접어들었습니다. 30분을 달렸어요. 선양 외곽이었죠. 일단 안전합니다.
여기서 차를 바꿉니다. 낡은 창고 같은 곳에서 다른 차로 갈아탔어요. 이제부터 이틀간 몽골 국경까지 쉬지 않고 달립니다. 차는 비포장도로를 밤새 달렸어요. 덜컹거렸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새벽에 작은 마을에서 잠깐 쉬었어요. 보위부가 중국 공안에 협조 요청했을 겁니다. 빨리 가야 합니다. 운전사가 계속 속도를 올렸어요. 이틀째 밤 멀리 철조망이 보였습니다. 저게 몽골 국경입니다. 중국 국경 초소가 나타났어요. 운전사가 경비대원과 뭔가 이야기했죠. 돈이 오갔습니다. 차가 철조망을 넘었어요. 몽골 땅이었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났어요. 이제 중국이 아닙니다. 여기선 북한으로 송환 안 합니다. 차는 다시 출발했습니다. 울란바토르까지 12시간이었죠. 창밖으로 끝없는 초원이 펼쳐졌어요. 자유의 땅이었습니다. 영철아, 나 해냈어. 내가 말한 대로 살았어. 울란바토르에 도착한 건 밤이었습니다. 몽골의 수도는 생각보다 현대적이었어요. 여기서 내리세요. 한국 대사관은 내일 아침에 가세요. 운전사가 작은 여관을 가리켰습니다. 혼자 남겨졌을 때 실감이 났어요. 나는 이제 탈북자구나. 여관 방은 작았지만 따뜻했습니다. 침대에 누우니 온몸이 풀렸어요.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북한에 남은 가족들 생각 때문이었죠. 아버지, 어머니, 동생. 지금쯤 보위부가 찾아갔을 겁니다. 연좌제로 처벌받을 거예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한국 대사관으로 갔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온 의사입니다. 망명 신청하고 싶습니다. 경비원이 놀란 표정으로 안으로 안내했어요. 30분 후 영사가 나왔습니다. 40대 남자였어요. 리성혁 씨 맞습니까? 북한에서 의사셨다고요. 네, 평양 봉화진료소 성형외과 과장이었습니다. 영사의 눈이 커졌어요. 봉화진료소요. 거기는 고위 간부 전용 아닙니까? 어떤 환자를 보셨습니까? 김정은입니다. 그리고 그의 대역 3명도 제가 만들었습니다. 영사가 숨을 멈췄어요.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김정은 대역 3명의 얼굴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진료 기록도 가지고 있습니다. 진료 기록을 꺼내 보여줬어요. 3건의 공책이었죠. 영사가 한참 동안 기록을 봤습니다. 이건 국제적으로 엄청난 정보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그는 급히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어요. 1시간 후 더 높은 직급의 사람이 왔습니다. 리성혁 씨, 저는 국정원에서 나왔습니다. 자세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김정은의 얼굴 관리 대역 프로젝트, 순천 비료 공장과 원산 갈마 해안의 관계 대역이었다는 것까지요. 그들은 진지하게 들었어요. 진료 기록을 사진으로 찍었죠. 리성혁 씨, 한국으로 가시겠습니까? 네, 가고 싶습니다. 절차를 시작하겠습니다. 일주일 정도 걸릴 겁니다. 그 일주일 동안 임시 거처에서 지냈어요. 다른 탈북자 4명도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긴급 여행 증명서가 나왔습니다. 내일 인천행 비행기입니다. 그날 밤도 잠이 안 왔어요. 내일이면 한국이라니. 다음 날 아침 칭기스칸 국제공항으로 갔습니다. 탑승 수속을 하는데 손이 떨렸어요. 이게 진짜인가 싶었죠.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맸어요. 승무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편안한 여행 되세요. 그 미소가 자유로웠어요. 검열받지 않은 진짜 미소였죠.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몽골 초원이 보였어요. 작게 속삭였습니다. 저를 품어준 이 땅에게요. 3시간 반의 비행이었습니다. 기내식으로 비빔밥이 나왔어요. 처음 먹어보는 맛이었죠. 매콤하고 맛있었습니다. 기내 방송이 나왔어요. 승객 여러분, 곧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합니다.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바퀴가 땅에 닿는 순간 눈물이 났죠. 비행기 문이 열렸습니다. 인천공항에 공기가 들어왔어요. 리성혁 씨, 저희가 안내하겠습니다. 국정원 직원 2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공항을 빠져나가며 주변을 봤어요. 거대한 공항, 환한 불빛, 자유롭게 웃는 사람들.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풍경이었죠. 차를 타고 국정원으로 갔습니다. 조사가 시작됐어요. 리성혁 씨, 편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천천히 하세요. 조사관의 말투가 부드러웠어요. 북한 보위부와는 완전히 달랐죠. 3주간 조사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고문도 협박도 없었어요. 김정은 대역에 대한 증언은 특히 자세히 조사됐어요. 순천 비료 공장이 대역어라고 확신하십니까? 네. 왼쪽 귀 뒤에 점이 없었습니다. 진짜 김정은에게만 있는 점이죠. 조사관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원산 갈마해안 역시 귀 뒤 점이 없었어요. 이 정보는 국제적으로도 중요합니다. 조사가 끝나고 하나원으로 갔습니다. 12주간 한국 사회 적응 교육을 받게 됩니다. 하나원은 평화로웠습니다. 억양 교정, 민주주의 교육, 취업 준비까지 모든 게 새로웠어요. 특히 의료 시스템이 달랐습니다. 한국 병원에서는 권력이 아니라 환자가 우선입니다.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12주가 지나고 하나원을 퇴소했어요. 서울 외곽 작은 원룸을 배정받았죠. 방 하나, 부엌, 화장실. 작았지만 제 공간이었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이 마치 별 같았어요. 영철아, 나 여기까지 왔어. 내가 말한 대로 살았어. 밤하늘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동생. 미안해요. 그리고 언젠가 꼭 만나요. 다음 날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됐습니다. 의사 면허 재취득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북한에서는 권력의 도구였지만 여기서는 진짜 의사가 될 수 있었죠. 처음으로 희망이 보였습니다. 하나원을 나온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의사 면허 재취득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북한 의학과 한국 의학은 달랐습니다. 기술이든 이론이든 30년은 차이 났죠. 처음부터 다시 공부해야 했어요. 낮에는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밤에는 일을 했습니다. 편의점 야간 근무였어요. 손님이 없을 때 의학 서적을 펼쳤죠. 어느 날 편의점에 한 할머니가 오셨어요. 젊은이, 밤늦게 고생이네 무슨 공부하나. 의사시험 준비합니다. 의사라니 대단하네 고향이 어디야? 북한에서 왔습니다. 할머니가 놀라시더니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고생 많았겠다. 힘내라. 그 따뜻한 손길에 눈물이 났습니다. 1년 후 드디어 의사 면허를 땄습니다. 한국 의사가 된 거예요. 처음으로 당당하게 의사라고 말할 수 있었죠. 권력의 도구가 아니라 진짜 의사로요. 관악구의 작은 성형외과에 취직했습니다. 경력이 특이하시네요. 북한에서 15년 근무하셨다고요. 원장이 말했어요. 네, 하지만 여기서 다시 배우고 싶습니다. 첫 출근 날 진료실에 앉았을 때 떨렸어요. 첫 환자가 들어왔습니다. 30대 여성이었죠. 상담을 하면서 깨달았어요. 이 사람은 자기 의지로 왔구나. 강요받지 않았구나. 북한에서는 모든 게 명령이었죠. 하지만 여기는 달랐어요. 환자가 선택했어요.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한 달 후 환자가 다시 왔어요. 원장님 너무 만족해요. 감사합니다. 그 감사하다는 말이 얼마나 좋던지요. 북한에서는 김정은한테 감사합니다라고 해야 했죠. 하지만 여기서는 환자가 저한테 고마워했어요. 2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 사회에 적응했어요. 하지만 밤마다 생각했습니다. 이 진실을 알려야 하지 않을까? 어느 날 한 기자가 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저는 기자입니다. 북한 고위 간부 전용 병원에서 일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인터뷰 가능하십니까? 고민했어요. 이야기하면 위험할 수도 있었죠. 하지만 결심했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제가 하는 말을 전부 써주셔야 합니다. 무슨 내용인데요? 김정은 대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기자의 눈이 커졌어요. 일주일 후 기사가 나갔습니다. 북한 성형외과 의사 증언, 김정은 대역 3명 존재. 순천 비료공장, 원산 갈마해안은 가짜였다. 기사는 큰 화제가 됐어요. 국제 언론도 보도했죠.
CNN, BBC, 로이터까지 취재 요청이 왔습니다. 저는 모든 인터뷰에 응했어요. 진실을 알리는 게 제 의무라고 생각했거든요. 용기 내서 증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북한에 남은 가족분들은 괜찮으십니까? 마지막 댓글을 보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가족들은 아마 처벌받았을 겁니다. 연좌제로요. 매일 밤 그들을 위해 기도했어요. 아버지, 어머니, 동생. 미안합니다. 하지만 이 길밖에 없었어요. 어느 날 병원에 특별한 환자가 왔습니다. 젊은 남자였는데 북한 억양이 섞여 있었어요. 저도 북한에서 왔는데 형님 이야기 듣고 용기 얻었어요. 저도 제 이야기를 해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고맙습니다. 우리는 오래 이야기를 나눴죠. 같은 고향에서 온 사람들끼리요. 3년이 지난 지금 저는 여전히 관악구에서 병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환자 한 분 한 분을 정성껏 치료해요. 권력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요. 가끔 진료 중에 생각합니다. 박철수, 최민혁, 강성호는 어떻게 됐을까? 그들은 아직도 김정은 흉내를 내며 살고 있을 겁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삶을요. 김영철도 생각납니다. 저 때문에 죽은 친구요. 영철아, 내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하고 있어. 진실을 알리고 있어. 여러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모두 사실입니다. 진료 기록도 있고 증거도 있어요. 김정은 대역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여러분이 뉴스에서 본 김정은 중 일부는 가짜였어요. 왼쪽 귀 뒤를 보세요. 점이 있으면 진짜 없으면 대역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이 진실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힘이 됩니다. 북한에는 아직도 수많은 비밀이 있어요. 하지만 언젠가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겁니다. 그날까지 저는 계속 증언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철아, 철수야, 민혁아, 성호야. 언젠가 이 하늘 아래서 만날 수 있기를.